네, 2022 한국 포럼 두 번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부동산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가계 부채, 여기에 탄소 중립과 연금 개혁까지 이 경제 분야의 과제 아주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 지속 가능을 위한 해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회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수고해 주시겠고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십니다. 윤창현 의원, 그리고 재계를 대표하셔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님, 탄소중립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연금 제도를 연구해 오신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께서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5분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성태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 한국 포럼 경제 세션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성태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아마 한국 경제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나아가야 될 여러 지향점들에 대해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주신 분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시긴 한데 그래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윤성면 전 연금학회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님이십니다. 각 분야를 또 대표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이번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한국일보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 이제 제가 좌장을 맡아서 지속 가능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공약 평가를 벗어나서 새로운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지 간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논의들의 공교롭게도 각각의 꼭지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오늘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소득 주도 성장 또는 재정 투입으로 상징되어 있던 정책의 방향을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형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탈원소, 탈탄소, 탈원자력, 탈탄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연 속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 또 재정과 세금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또 많은 경우에 어떤 정부든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연금 개혁 문제 이 분야들이 각각 지속가능 솔루션의 이름으로 이야기되었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오늘 먼저 주제를 한 분 한 분씩에게 들어보면서 오늘의 포럼을 시작합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권태신 부회장님께 그 기존의 이제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재정 투입과 관련된 많은 정책적인 어젠다들이 있었는데 흔히 이제 우리는 시장 주도 형태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또 공감하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1968년 서울상대 경제과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의 50년 이상 경제학을 했습니다만은 정통 경제학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하던 말 소득주도 성장, 소득을 올리면 성장이 된다.
그러면은 임금을 30% 올리지 않고 100%를 올리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가 왜 있냐? 무조건 다 소득을 올리지. 그런 그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을 시작해가지고 최저임금을 2해 만에 30% 이상을 올리고, 또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화로 하라고 그러고, 근로시간 단축을 예외 없이 하고, 전부 이념에 의해서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결국은 소득을 더 줘야 될, 최저임금을 더 줘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불쌍한 영세 사업자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영세 기업인데 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해고한다든지 자동화를 하고,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는 해외를 나가고, 대기업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해외도 나가고 사람 수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 149만 명이 지난 5년간에 늘어났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30대 40대 제조업 일자리, 정규직 좋은 일자리는 5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을 하면서 재벌 회장 웬만한 사람은 다 구속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계급 투쟁을 하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기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기업인을 교도소, 감옥소에 보낼 수 있는 조문들이 현재 2,200가지나 있고,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평법, 화관법 모든 것이 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하고, 반면에 모든 것이 다 민노총, 한노총, 노조 위주로 개혁을 막 하면서 이 노조와 사용자가 형평하게 이렇게 대등해야 되는데 완전히 정치적으로도 노조가 앞서 있는데다가 실질 법률 집행에 있어서도 경찰이나 이런 데서 노조 위주로 해주는 데다가 법률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완전 노조 공화국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니까 지난 5년간에 실질적으로 도착한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한 돈은 3천억 달러가 되고 외국 기업이 한 들어온 돈은 7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완전 거꾸로였습니다. 결국 전부 일자리가 다 해외로 나가게 이렇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짓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 예산실에 있을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5억, 10억이라도 깎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5조, 10조가 아니라 몇백조, 몇천조씩 이렇게 막 써버리니까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 만들고 국가 재정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가지고 하니까 국가 부채가 2017년 만에 660조인데 금년 말에는 1060조로서 약 400%가 증가를 합니다. 제가 외환위기 당시에 국제금융심의관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외평채라는 걸 발행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한 30조 원을, 그러니까 30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했는데 북빌딩 수요 조사를 하니까 100억 달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회복되고 다시 정상화한다고 믿었던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른 나라는 위기가 나면 도망을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금모으기를 했다. 두 번째, 다른 나라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나빠지면 그걸 구조조정을 해서 새로운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재정 여력이 없는데, 한국은 국가 부채 비율이 8%가 안 되는데 OECD 그 당시 평균이 43%인데 이런 국가 부채 비율이 건전하고 국가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데, 그 배경의 하나가 남북 통일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국가 부채가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국가 부채를 억제하려고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엄청 늘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외환위기나 이런 거 났을 때 대응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소득 주도 성장, 정부 주도 성장이 아니라 기업 주도 성장, 시장 주도 성장하겠다는 건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율과 창의, 경쟁을 중심하고 시장 경제를 창달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게 자랑스럽게 하는 기업 의욕 제고시켜야 되고, 친기업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둘째는 규제를 이 신산업이 막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아니고 포지티브 시스템이니까 이런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못한다고 하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원격이라든지 뭐든지 우리나라 교육부 아까 오면서 우리 토론자끼리 얘기했지만 교육부에서 대학 운영 하나하나 간섭하는 이런 게 기업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규제 개혁을 해야 되고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법인세나 이런 법인세를 세계적 OECD 기준으로 낮춰야 되고 R&D 지원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대기업도 다 손비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은 2%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이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정책들이 지나치게 이제 시장이 역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해주셨고 이어서 나아가야 될 시장이 주도해서 또 기업이 주도해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규제의 방향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세금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아마 또 국회에 계시고 해서 윤창현 위원님께 특히 지금 부동산 관련된 세금 이슈가 아마 현재 정부에서 가장 큰 이슈였고 새로 들어오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다음에 늘어나 있는 지금 재정 수요를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은 뭐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재정의 최종적인 결정을 국회에서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저 개인적 입장이지 뭐 당의 전체 입장이라든가 국회 입장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뭐 국회의원 이전에 경제학자로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들여다봤던 입장에서 지난 5년은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악의 그 성과, 정말 최악의 분야, 고통 그 자체 이렇게밖에는 정말 그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을 공급자 그리고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은 수요자 이렇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토건족 그 다음에 물건을 사들이려는 사람은 투기꾼 토건족과 투기꾼이 날뛰는 시장 공급도 나쁜 놈 수요도 나쁜 놈 예, 그러면 그 시장은 뭐 거의 압박의 대상이죠. 이제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요도 정상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그 여유 있는 접근이 아니라 수요도 압박, 공급도 압박. 결국 이제 세금을 통해서 압박하고 공급도 축소시키고 거의 뭐 임대 아파트 살면 어떠냐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들고 아까 뭐 앞에서도 MZ 세대 얘기도 하시고 뭐 2030 얘기도 하신 분도 있으십니다만은. 우리 MZ 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르치려 드는 건데 니들 뭐 집 사서 뭐하냐 임대 살아라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 실패로 연결되면서 수요도 압박 공급도 압박 그러니 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고 뭔가 탈이 난 거죠. 그래서 계산을 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돈도 늘었고 사실 그 다른 나라도 부동산 오르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M2 총통화의 증가가 상당히 일어났는데 제가 그 분석한 거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2년, 2016년, 2020년 이렇게 세 개의 시점을 놓고 우리나라 총통화 증가율 12년 말부터 16년 말까지 4년 누적 약 33%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럼 2016년 말부터 2020년 말은 대개 문재인 정부랑 겹치죠. 거기서 그러면 총통화 증가율이 얼마냐? 33%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율이 박근혜 대통령 4년하고 문재인 대통령 4년이 같아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늘었는데 부동산 값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급과 수요를 모두 부정하는 태도, 가르치려는 태도, 압박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총체적 실패로 몰아넣었고 결국 패닉 바잉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한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지금에 와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 딸이 지금 이제 입사 4년차 새내기 대리교우 승진했는데 한 2년 차쯤 됐을 때 공동 로타리를 지나가면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느 아파트 단지가 너무 이뻐 보여서 저 정도 단지면 내가 들어가 살만하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 후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값이 18억이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처음에 웃었는데 그 다음에 혼자서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참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만들었구나. 2배씩 올려놔가지고 다 들어가 살기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단지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가 저기 좀 들어가 살면 좋겠다 했는데 보니까 가격은 절대로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 수도 있는, 물론 뭐 불가능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잘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니까 뭐 더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제가 농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내친 김에 권사님께서 아파트를 열심히 보고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사회를 보는데 찬송가 273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듣고 이걸 좀 웃기는 웃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냥 아파트에 한이 맺히셨는지 찬송가 273동을 부르시겠다. 이렇게 찬송가 숫자가 또 아파트 동수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사들인 분들이 담보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만일 100에서 200 갔다가 다시 100으로 떨어지면 수련하고 좋은데, 문제는 180에서 한 분, 150에서 한 분들이 담보대출에 담보로 잡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 회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일본형 불황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한번 이게 올라가고 나면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만일 떨어지는 것이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랬다가는 이제 금융 분야에서 이게 쇼크가 오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참 다루기 힘든 그 주제가 돼버렸고,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 접근은 신규 물량 계속 확대 공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GTX 같은 교통 편리한 그런 인프라 깔면서 계속 신규 물량 공급하고, 기존 물량들이 나눌 수 있게 하려면은 뭐 좋든 나쁘든 양도세 인하 한시적으로 하고, 그러면 기존 매물들이 나오면, 그래서 신규 매물 공급, 기존 매물 나오도록 유도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결국은 제가 볼 때 첫 그 접근이고, 세제도 거기에 맞게 정비가 되면 일단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좀 천천히 사자, 그렇게 크게 안 오를 테니 뭐 서두를 거 없다, 이렇게만 돼도 벌써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조금 좀 주춤하면서 하향 안정세가 이루어질 테니까, 제가 볼 때 첫 접근은 세금을 통해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줄여버리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2단계 접근, 3단계 접근이 가능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뭐 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뭐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새 정부에서 어떤 점에 초점을 둬야 될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현재 정부에서 가장 또 추진됐던 것 중에 하나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방향성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과정에서 또 논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탈원자력, 탈탄소, 특히 이제 뭐 세계적인 지금 환경 규제 이슈들이 또 워낙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우리 홍정호 교수님께 이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새 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그 한국일보에서 주관했던 한국 포럼에 이제 참여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 sak스 교수하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대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로 나눴던 얘기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이 sak스 교수의 이야기가, 한국에 있어 디지털 전환은 한국의 강점이다, strength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녹색 전환, 아마 이제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겠죠. 녹색 전환은 한국의 도전이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이 도전이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약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여기 정경련 우리 부회장도 와 계시지만 과거의 환경 문제는 다분히 국지적이고 지역적이고 일국 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경제 문제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환경과 경제의 상충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부가 환경 규제를 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한테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기후 문제는 이게 글로벌 이슈고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리백이라든지 ESG라든지 또 조금 전문적이지만 이제 유럽 EU에서의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이 세 가지 트리플 리스크가 이제 한국에 다가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이상 기후 문제가 환경 문제가 아니고 온전히 경제 문제화하는, 굉장히 이제 기후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스 교수도 이것은 한국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민간에서의 아까 뭐 창의와 혁신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분야, IT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이 그린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 분야에 있어서는 속도가 늦고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이 아직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탈탄소, 탄소 중립, 기후 문제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컨센서스, 이 공감대가 부족한 연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이게 꼭 필요하냐? 특히 이제 산업계 같은 경우에 정부의 이런 어떤 기후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내심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란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죠.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리백에 가입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그런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근본적으로 원전 문제는 이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 방안인 재생에너지 확대, 또 에너지 전환에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에너지 문제, 특히 원전 문제가 이렇게 정치 이슈화 됐을까?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것을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바라봤는데요.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정한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이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탈원전이란 말은 대만이나 독일처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런 정도의 아예 원전을 가동할 수 있음에도 꺼버리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지, 우리나라처럼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원전 돌리겠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용어가 사용되면서 급격하게 이것이 이제 정치 이슈와 논쟁화돼 버렸고, 그 사이에서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이 실종돼 버리는 원전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과 같은 지리적 조건, 특히 이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땅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런 나라에서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24개의 원전을 빠른 시간 내에 꺼버리자, 이것도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 믹스를, 특히 전력 공급의 믹스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커다란 변수로 등장한 것이 기후 이슈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특히 이제 새 정부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 문제가 경제 문제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1차적인 변수로 생각하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에너지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고 상당 정도의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국제적인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무역 질서가 탈탄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 차원에서 원전을 가동하고 이용하고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뭐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마치 원전이 독립 변수가 돼서 그동안 원전을 새로 못 지었으니까 이거 짓고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갖고 있는 숨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이제 핵폐기물 같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1차적으로 기후 문제를 대응하고 이로 인한 경제 이슈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 과정에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원전 문제를 바라보는 합리적이고 좀 포용적인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 업계, 특히 이제 원전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도 뭐 이런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워낙에 정부가 국가 독점적으로 원전 공급을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익숙해 계세요. 정부는 당연히 원전을 공급해야 되고 그것은 국가 기간 산업이다. 그렇지만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원전은 다 민영화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원전 쉽게 못 짓죠. 왜냐하면 워낙에 사회적 비용이 크고 보험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국가 경제와 우리 국민의 삶이 원전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전 자체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가져가되 원전이 지니고 있는 그 본질적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 믹스를 가져가고 여기에 대한 조금씩 자기의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자세,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제발 좀 이 에너지 이슈를 정치 문제, 정쟁화하지 않고 좀 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쓴 칼럼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코너 솔루션으로 해결 어려운 전력 수급 문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제 코너 솔루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단순히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환경 규제의 측면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믹스해 나가면서 이제 뭐 전력의 공급 방식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건 아마 현재 정부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우리 또 홍 교수님께서 그렇지만 또 이게 이제 새 정부가 됐으니까 또 갑자기 또 원전을 또 늘려야 된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좀 이제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신 것 같고요. 아마 권태신 부회장님께서 이게 또 기업에서는 이제 현실에서 또 맞닥뜨리시기 때문에 좀 아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태양광이나 또 이 풍력을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EU에서도 텍사노미에서 원전을 기후 변화에 맞는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또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라든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 전부 이 에너지 다소비형인데 이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싸게 잘 공급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는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원자력을 공부를 했고 그 바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또 프랑스의 프라마통, 캐나다의 캔두 방식을 다 도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한 것이 에이펠 1400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프랑스를 UAE에서 꺾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산비가 짧고 공기가 짧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합리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면서 해야지
이념적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경부 고속도로를 지으면은 이 재벌들 차 몇 대밖에 안 지나간다고 다들 반대를 했는데 이념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인천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계시는 김모 교수님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침몰한다, 안개가 많이 낀다,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또 이념적으로 한 것이 광우병 걸리면 머리가 송송 뇌가 없어진다고 한 것이 2008년인데 14년이 지나도 광우병 걸려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문제지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마 두 분 다 기본적으로 다 어떤 의미에서 동일한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념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됐든지 결국은 경제적인 평가, 그 다음에 세계적인 변화, 이 두 개를 엮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마 새 정부에서 좀 더 그런 측면에 이제 초점을 두시고 현실적인 측면과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어느 정부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한국일보 지속가능 솔루션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교롭게 이번 선거 대선의 TV 토론 과정에서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연금 개혁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윤석면 위원님 전에 또 연금 회장도 하셨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서 향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 보면 꽃들이 아주 화사하게 피어 있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우울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리스의 어떤 비극적인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리스 사회를 좀 비웃었던 어떤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저렇게 운영해 왔나 그러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연금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전직 약사 출신이 결국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금 쪽을 이제 학위 논문 쓰면서부터 한 25년 동안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비웃었던 그리스보다 우리는 한참 못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21세기에 살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 한참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정부의 전파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연금 분야, 노후소득 분야는 굉장히 뒤떨어진, 그러니까 거의 구석기 시대의 어떤 얘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진짜 암흑사회에서, 최소한 연금제도, 노후소득 보장 분야 관련해서는 암흑사회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아주 뼈저린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알려야 될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나 언론, 교수, 연구자, 정치인 이분들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 있든가 아니면 기득권에 갇혀서 우리가 처한 어떤 현실들을 제대로 전혀 우리 사회에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연금제도는 짧게 잡으면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20년, 보통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적어도 한 40년이 뒤처져 있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사회에서 1, 2년이 뒤처져도 따라가기 힘든데 40년이 뒤처지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 출생률은 가장 낮고 평균 수명 연장률은 가장 높은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는 연금제도 하나로만 해서도 국가 몰락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 5년 동안 우리는 공적연금 강화란 이름으로 보험료 1, 2, 3%포인트 올린다는 전제하에서 국민연 급여를 더 올리겠다는 황당무계한 공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개혁 안들을 일반 국민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회 왜 저러나 거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배경에는 지금 진보 정당, 보수 정당 할 거 없이 전부 다 선거 때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연금제도를 매표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뼈아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보 공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실 겁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TV 화면에 많이 등장하는 게 리어카 끌면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거든요.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평균의 함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그걸 한꺼풀만 벗겨보면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보다 노인 집단 내의 소득 불평등이 OECD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심한 국가입니다. 노인들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로 나눠봤을 때 2, 3, 4분위는 젊은 경제활동인보다 훨씬 잘 삽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소득 1분위에 속한 진짜 지독하게 빈곤한 노인 집단들은 우리나라 어떤 그런 연령층보다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이나 학계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걸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이 제일 높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선거 때마다 n분의 1로 나누는 세금 걷어서 주는 기초연금 10만 원씩 더 올리자는 걸로 여야 할 것 없이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말씀이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건 뭐 통계청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이미 우리 권태신 부회장님께서 OECD 대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OECD 공고안이 한국의 기초연금은 투입 비용 대비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굉장히 적은 제도다.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제가 말씀드린 전체 노인의 25% 전후에 해당되는 극심한 절대 빈곤에 노출된 분들한테 좀 더 드리면서 대상자를 축소하는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라고 공고안이 코리아 서베이 레이트, 그러니까 코리아 서베이 리포트 18개월마다 나오는 보고서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부든 그 보고서를 숨기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선거 때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올리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부정이 되니까요. 참고로 이번에 지금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공약이 여야 다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는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 공약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진다 그러면 앞으로 8년 뒤인 2030년에 연간 소요액이 49조 원, 저희 추계 결과입니다. 정부 추계 결과에 의하면 50조, 51조 나오는데 이 금액이 요새는 뭐 1조, 2조가 돈처럼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50조가 어떤 금액이냐면 우리가 항공모함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대형 항공모함을 매년 7척을 건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2030년에 가서도 우리나라는 OECD 기준에 따르면 OECD 빈곤율 최고 수준에 그대로 머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n분의 1로 나누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인수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빈곤율은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포함 노년층들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빈곤율은 부동산을 제외한 가처분, 사용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 층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이 다 빈곤한 노인으로 분류되면서 그 젊은 층 힘들게 경제활동하면서 벌어들인 그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초연금만 이렇다면 문제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국민연금, 공무원 사학군인연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 불안정이 심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흔히 표현하는 게 강건내 적이 쳐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들 우리한테 안 쳐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나친 낙관주의에서 나중에 기금이 소진되면 우리 세금 걷어서 주면 되지.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다 부가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연금 적립금이 없으면 당연연도 보험료하고 세금 걷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잘 발표를 안 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이 아니죠.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이건 지금 최근에 나빠진 출생률, 평균 수명 연장을 다 반영한 건 아닙니다만 2080년에 가면 부가방식 보험료가 40%가 넘어갑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이 정도다 보니까 상형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거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공적형 강화라고 보험료 1, 2, 3%포인트 더 올리면서 국민연금 급여율을 40%짜리를 45%, 50% 올린다 그랬는데 2018년 굉장히 낙관적인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2057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우리 재정평가기간인 70년 말 2088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일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추계한 거 보면
그 누적 적자가 이경 2,000조 원이 넘어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정상가입니다. 현재가로 따지면 7,5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발표된 공무원 군인연금의 국가부채가 1,138조 원입니다. 1년 사이에 93.8조 원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나 인사역 진천은 이건 확정된 부채가 아니라서 국가부채로 볼 수 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국가부채가 안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지금 OECD 영국들의 3분의 2는 자동 안정장치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자동 안정장치 독일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재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 미래 부양 능력이 떨어지니까 연금 재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연금제도 운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2004년 하르츠 계획 이후에 독일의 연금제도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매년도 Sustainability Factor,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 걸 대입을 해서 지속이 불가능하게 판명이 되면 연금 수급자를 포함해서 자동으로 연금을 깎아버립니다. 단년도 매년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바꿔버립니다. 일본도 2004년에 그렇게 했고 스웨덴도 그렇게 해놨고 노르웨이도 그렇게 해놨고 핀란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보험료를 얼마 걷든 간에 얼마를 주겠다고 사전적으로 정해놓은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이 보험료를 18% 걷고 있거든요. 이 제도를 독일 공무원연금 제도로 운영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매년 최소한 38%를 걷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건 뭐냐면 매년 우리가 이 제도를 1년 운영할 때마다 20%포인트를 적게 걷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부채로 쌓이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확정된 부채가 아니고 미래 국가부담금이 들어오고 공무보험료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국가가 부채가 아니라는 이런 아주 낭만적인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얘기를 하나 더 독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연금 재정 안정을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많은 구성원들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나 시민단체에서 저보고 공포 마케팅의 주창자라고 멀쩡한 국민연금 제도를 왜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노후소득 보장에 불안감을 갖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보통 인용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연금 적립금이 950조 원인데 독일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2-3달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년치도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 별 탈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950조 원을 갖고서도 왜 그렇게 매번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 재정 불안정이다. 미래 세대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가 안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실 하나는 독일은 우리보다 실제 소득 대체는 더 적습니다. Net Income Replacement Rate는 절대적인 건 더 높지만 왜냐하면 텍스나 사회보험료를 제한 소득 대체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 사회는 우리보다 50년 이상 동안 보험료를 많게는 6배 이상을 부담해왔고 지금도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전혀 골병이 안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했기 때문에 연금 수급자를 포함해서 자동으로 깎아버려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을 2-3달치만 갖고 있어도 연금 제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950조 원을 갖고 있지만 이미 확정급여, Defined Benefit 제도로 연금급여 약속한 금액이 2,500조가 넘습니다. 950조를 갖고 있지만 2,500조 원 이상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1,500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잘 만든 배가 북극 쪽에 가다가 빙하에 부딪혀갖고 침몰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연금 제도는 거대한 빙하가 수면에 조금 나타난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 밑에 1,500조 미적립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지금 국가부채 1,138조 원, 사학연금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 중에서 가장 지속 가능성이 낮고 비참한 제도입니다. 출산율 낮은 거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유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숨기려고 급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될 거냐? 지금 이제 인수위도 마무리 단계로 가면서 대통령 직속의 연금개혁위원회를 이제 설치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주 볼드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에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부의 연금 담당, 그러니까 국민연금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군인연금 담당하는 국방부, 사학연금 담당하고 있는 그 교육부 국장, 총괄 과장 동원해서 소수의 중립적인 전문가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 연금제도가 처한 현실이 어떤가에 대해서 팩트 보고서를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외국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팩트 보고서를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게 50쪽이 돼도 좋고 100쪽이 돼도 좋고요. 그 팩트 보고서를 정리한 뒤에 인수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를 연금 담당하는 부처,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집행기관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이 있거든요. 공단 홈페이지에 올린 뒤에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그 팩트 보고서가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1차 공론화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소수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충격적인 게 안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하면서 그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공개하라 그러면 요약 내용으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모르게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카멜레온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고서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팩트 보고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 요새 저희가 언택트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그 생중계한 화면들을 제가 말씀드린 어떤 부처나 집행기관에 올려놓고 또 그 회의록을 실명을 포함해서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회의록 작성해서 같이 올려놓자는 거죠. 이번 후생노동성에서는 이미 중요한 연금 관련 회의록은 실명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습니다. 우린 그런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이 굉장히 왜곡되고 정권의 편향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숨겨지면서 특정 정권의 어떤 영향, 힘을 얻고서 그게 언론에도 많이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이 과정을 겪은 뒤에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가동해야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이미 많이 썼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섣불리 먼저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연금 개혁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계약이 된 경우가 지금 1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팩트를 먼저 확인한 뒤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소 진통이 더 많아지더라도 진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이 연금 제도를 5년 10년 더 끌고 가면 진짜 대한민국 호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네, 지금 다른 분들도 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께서 지난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별로 재정 건전성이 좋다 나쁘다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D4 통합재정 관점에서 우리 정부 재정 상태를 평가해야만 지금 우리 연금제도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험 요소. 아마 지금 우리 윤석열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신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권태신 부회장께서 아마 또 다른 일정이 이후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신 부회장께 특히 노동개혁 관련돼서 아마 어떤 의미에서 위험 요인이자 도전 요인 그리고 해결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2시부터 포스코에서 인구 절벽 문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다 무너져 가지고 우리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중국서 납품이 안 돼서 자동차 생산을 못 했는데
지금은 또 자동차 반도체가 안 돼 가지고 세계적인 물류 대란 때문에 자동차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다툼 때문에 중요한 물건은 중국서 사지 말고 중국에 두지 말라는 이런 그 문제도 있었고, 트럼프가 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가고, 룰 오브 로우에서 룰 오브 포스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그 생존 기반인 무역에서 큰 타질이 있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이번에 아무런 unprovoked, unexpected 천인공노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는 인프레는 계속 될 거고, 돈이 워낙 많이 풀렸는데다가 또 이 생산 비용은 코스트 푸시로 임금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옛날에 73년에 석유 가격이 4배 올랐고 77년에 2배 올랐는데 그때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완전 친노조 정부가 돼가지고, 이 과거에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근로자 노조 가입자가 197만 명인데 5년 동안 90만 명이 늘어가지고 노조 가입률이 10.3%에서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국회의원 300명 중에 22명이 노조 위원장일 정도로 이 노조가 제일 센 나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ILO를 다른 나라 가입하지 않은 것까지 다 가입을 해가지고 해고자까지도 노조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WEF, IMD에서도 한국 노조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 IMF나 OECD에서도 한국 경제가 제일 문제가 노동 문제라고 그러고, 실제 이 세르지오 호샤라고 한국 GM 사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 31개 공장이 있는데 생산성은 미국하고 독일의 70%밖에 되지 않으면서 임금은 같은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한국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노사 분규가 워낙 심해가지고 일본에 비해서 노동 손실수가 197배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르하르트 슈레더 독일 수상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양반이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3인당 당수입니다. 3인당이라는 것은 이 좌파 정당이니까 노조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 실업자가 500만 명이 넘고 실업률이 뭐 12%가 넘으니까 독일이 망하겠다고 해서 이 비전 2010이라는 걸 하고 노동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다시 유연해졌는데, 우리는 그때는 독일보다 시장이 유연했는데 노동시장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나쁜 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또 규제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거를 해가지고 4차 산업으로 빨리 산업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걸리는 데다가 재정 수지도 나쁘고, 만약에 무역 수지까지 나빠진다면은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윤 정부에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러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개혁 조치를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마 지금 권태신 부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해서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당면한 가장 큰 위험, 도전은 어떤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3, 4분 정도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제는 한 20분짜리로 주시고 주시는데, 말은 3분에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97년도 외환 위기는 꽤 오래됐지만 저한테 이제 그 당시에 30대 국제금융을 전공한 학자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1인당 소득 10,000불을 자랑하면서 OECD 가입하면서 선진국 문턱으로 갔다라고 했던 한국 경제가 96년도 한 200억 불이 넘는 적자를 한번 내더니 97년에 완전히
파산 비슷한 상황이 왔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 영토 내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무역 적자 났고, 그다음에 금융 부실로 인해서 해외 투자 실패하면서 여러 가지 달러를 물어주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달러가 동이 났다. 원화 있으면 되지 하는 분이 없겠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돈, 즉 우리끼리는 한국은행권 잘 쓰지만 다른 나라한테 주면 물건 안 줍니다.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느꼈던 좌절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환율 조정하고 IMF 구조 조정하고 하면서 98년에 400억 불 흑자, 99년에 200억 불 흑자, 그리고 2000년에 100억 불 흑자. 그렇게 해서 700억 불 3년 벌은 걸로 IMF에서 지원을 받은 210억 불에 정확히 한 195억 불인데 그걸 다 갚았어요. 2001년도 4월 정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느꼈던 건, 야, 달러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그때 기업의 존재에 대해서, 특히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 물건 잘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팔고 달러 유동성을 확보한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속에 사무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훌륭한 존재들이고 고마운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대상이고, 화평법, 화관법으로 처벌 대상이고, 그러나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그 물건을 다른 나라가 사들여주면서 우리한테 유동성을 제공하는, 이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리스 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그리스의 가장 큰 비극은 수출을 할 물건이 없어요. 경쟁력이 부족해서. 그런 그 달러 유동성의 위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들여야 우리 나라로 달러가 들어와서 그걸로 원유도 수입하고 다른 원자재도 수입하고 필요한 수입품도 수입하는, 그리고 달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폭삭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달러가 있어도 물건을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공급망 리스크라는 게. 요소수 돈 줘도 못 줍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우크라이나 사태 나더니 우리가 돈 준다고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미안해 못 줘. 이렇게 물건이 부족해지고 달러가 있어도 이제 물건을 못 구하는 리스크, 정말 무시무시한 리스크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20여 년 동안 그 유동성 위기 이후에 우리가 적어도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확보하면 물건은 사올 수 있다. 근데 이제는 달러가 있어도 물건을 못 사온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누가 확보할 거냐?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원자재, 소부장원이죠. 이 소부장원을 최대한 우리나라 내부에서 확보를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조금 비싸고 코스트가 들더라도 전체는 안 돼도 필요량의 일부라도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도 기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또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앞으로의 정부가 다가한 문제, 아까 이코노미 시큐리티 문제, 경제 안보 문제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새로운 리스크의 등장. 달러가 있어도 물건을 못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 다양한 생산 설비와 생산 시설들, 기업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밖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당장은 버틸 수 있는 여지들을 아주 정교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기업들 누가 만들고 누가 운영하느냐? 결국은 또 다른 큰 기업들이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느냐? 나쁜 말로 하면 문어발식 확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달러를 버는 주체 플러스 우리가 못 사올 수도 있는 물건을 국내에서 생산해내고 확보할 수 있는 주체들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볼 때는 기업에 대한 그 비율을 완전히 바꾸고, 어쨌건 말썽 좀 필 때는 혼내더라도 일단은 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해서 물건도 확보하고 유동성, 달러 유동성도 확보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국민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리스크 중에 하나로 바로 물건 확보 리스크, 소위 이제 공급망 충격 리스크인데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을 했다.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이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좀 전에 얘기하셨던 이제 권태심 부회장께서도 기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아닌가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가운데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윤창현 위원께서도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특히 해외 유동성,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의 역할, 그리고 달러를 주고도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공급망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결국 이제 기업에 대한 시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홍정호 교수님도 한번 예. 어떤 위험 요인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한 3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경제 세션에 이제 모이신 분들도 그렇고 또 토론 주제도 그렇고 저는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성이죠.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 개혁을 포함한 이 지속 가능성을 우선의 경제 정책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나왔던 연금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구 지속 가능성, 또 재정 지속 가능성, 주거 지속 가능성, 또 제가 이제 주로 관심이 있는 이 기후 지속 가능성에 다 연결되는 이슈들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경제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15개 경제 이슈를 제시를 하고 중요한 7개를 이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 7개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제 선거 기간 중이었으니까 이 대선 캠프에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다 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국가 부채 문제, 가계 부채 문제, 잠재 성장률 제고, 생산성 향상, 신산업 육성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그 선택된 7개 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우리 오늘 윤 박사님 열심히 말씀하신 부분 국민연금, 공적연금, 또 탈탄소, 노동 근무 시스템 유연화,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은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8개 중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시 이슈들이죠. 저는 이 경제 지속 가능성을 한국 경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이슈는 분명히 거시 이슈들이 현재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미시 이슈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교육, 노동, 에너지, 연금 이런 이슈들은 다 부문별 이슈고 훨씬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또다시 문제를 외면하고 손 놓고 회피한다면 저는 2020년대 이 격변의 시대에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 경제가 탑10 찍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 권 부회장께서 사실은 사적으로는 제 은사님의 동기분이세요. 대학. 그래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이제 안 계시는데 이런 게 제가 역시 에너지 문제가 많이 이념으로 경도돼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까 한국이 재생에너지 하기 너무 안 좋은 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위도 38도 정도에 있습니다. 독일은 52도예요. 어느 나라가 더 일조량과 일사량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안 된다? 최근에는 풍력도 엄청나게 기술이 혁신돼서 우리나라 바람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이 바람 기비가 엄청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이 성공하는 경제 정책 그런 정부로 평가를 차기 정부가 받으려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이념의 틀을 다 털어버리고 좀 더 이해관계자들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그런 능력을 꼭 좀 발휘해 줬으면 특히 말씀드렸던 저는 교육, 노동, 에너지 이슈가 특히 부문별로 연금, 재정은 뭐 물론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재정학회에서 지난 5년 동안 이 이른바 재정 확대론자와 이 재정 건전성론자가 상당히 부딪혔습니다.
근데 주로 들고 나온 통계는 거시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늘 제가 학회장을 지낸 차원에서 말씀을 우리 학회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접근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정부가 시장 중심으로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50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인들에게 월 200만 원 이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재정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결코 그렇게 재정을 쉽게 안 쓰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쓰되 어느 부분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그리고 이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선별적으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역시 이건 미시 이슈입니다. 훨씬 이해관계도 첨예하고요.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력 시장에 대한 개혁, 제가 뭐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정부가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동결, 전기요금 올리면 정권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다음 정부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전력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후진적인 전력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에 없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접근해서 해결의 단초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여러 가지 거시적인 위험 요인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프린시플 하에서 미시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면서 제도를 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해주신 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윤석열 위원님께 아까 제가 중단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 권태신 부회장이 떠나셨어야 돼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못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한 3, 4분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많이 드렸는데 3분 초과되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끊겠습니다. 네. 지금 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건, 조금 전에 우리 홍 교수님 말씀도 주셨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 정부에 대해서 국책연구원에 있지만 뭐 우호적인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포용적 성장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인클루시브 글로스가 아닌 엑스클루시브 글로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배제적 성장이 됐다는 거죠.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작동 과정에서는 취약계층이 가장 힘든 어떤 시기를 보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홍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거시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뉴케인지안적인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가 우리 사회라서 세밀하게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사회보장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우리가 OECD 국가국 중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GDP 대비 제일 낮다, 이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속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하나 빠져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OECD 회원국 중에서 인컴 트랜스퍼, 정부의 세금이나 어떤 다양한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정책을 통한 어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주 적은 나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론화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금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2010년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코멘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제가 각종 연금 그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인사혁신처나 정부에서는 우린 굉장히 고통스러운 연금 개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2015년 2월 공청회 때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 이제 국회 NATV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처장이 아니고 차장분한테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56%가 연금이 하나도 깎이지 않게 제도 개편이 됐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휴회 뒤에 답변이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 연금 제도가 이 정도로 엉망으로 진행되는 건 뭐냐면, 언론에 발표되는 어떤 연금 제도 개편 내용하고 그 내용들이 최종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괴리가 있고, 또 재직자와 신규 입직자들 사이에 상당한 불평등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는 한, 이건 물론 국민연금
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MZ세대가 그 공정이라는 개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춘다고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시점 가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어느 시점 가서 그 MZ세대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 왔냐고 우리 사회가 대혼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떤 블랙박스 제일 암울한 측면이란 측면에서 가급적 공적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안 알려진 사실들을 공론화하는 쪽, 팩트를 밝히는 쪽으로 좀 전력을 다해 주시면 굉장히 우리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일보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한국포럼 시작하면서 한국일보의 지속가능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새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나아갈 방향 이야기했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경제 분야에 결국 팀도 그것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그 이야기 속에는 뭐 재정도 그렇고 환경 이슈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것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결국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나아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오늘의 세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패널분들 뭐 아마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으셨겠지만 충분히 못하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내용들을 좀 더 요약해서 최대한 전달해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던 우리 패널분들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성태훈 연세대 경제학 교수의 사회로 경제 분야의 토론을 들어보셨습니다.